NHL 2017-2018 새 시즌의 개막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막전까지 앞으로 4회에 걸쳐서 NHL 새 시즌에 대한 프리뷰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개막 2주차를 맞은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7-2018 대명 킬러 웨일즈가 러시아의 사할린을 상대로 팀 창단 후 해외 원정 첫 승과 함께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원정 현장에서 직접 취재해온 내용을 전해드리겠고요. 안양 한라는 하이원과의 원정 2연전에서 시리즈 수입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13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오늘은 113회입니다. 9월 13일 수요일에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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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9월 13일 수요일, 오늘은 IIHF 르네 파젤 회장이 NHL과의 협상 종료를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인터뷰로 밝혔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NHL의 확인 사살에 이어서 이제 IIHF도 확인 사살을 해버린,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결정이 났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이미 한쪽이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건 희망 자체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USA 투데이인가 며칠 전에 선수들이랑 이제 그 선수들을 상대로 설문을 했는데 다음 CBA 개정할 때 올림픽 차출을 무조건 허가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거의 많은 수의 NHL 선수들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네. 베이징에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베이징은 더 희망적이네요. 네. 그렇죠. 두고 봅시다. 베이징 때 그리고 가야지. 베이징은 아마 협상의 의지도 충만할 겁니다. 그쪽이. 네. 네. 지금도 베이징에는 적극적인 모습의 NHL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나 더 또 언급을 드리면 근데 조금은 안 좋은 게 뭐냐면 중국이 왜 KHL 쪽을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냐라고 하면은 네. 중국 정부랑 KHL을 좀 협약이 돼 있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아이스하키를 키우는 그런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KHL 쪽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가 수월한 거고 네. NHL은 개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만 좀 줄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는데 수월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을 표하는 좀 뭐랄까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부분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군요. 자, 113회 출발을 해보죠. 여러분의 댓글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페이스북 댓글 남은 김님, 혹시 그 아이폰으로 아이스하키 게임 하시는 분 있냐고, 아이폰 앱으로 할 만한 하키 게임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알고 있는 게 있나요? 뭐 대부분은 그냥 에어하키라고 하죠. 그 면 위에 이제 퍽을 그냥 튕겨내는 그런 게임이 아이폰에 구현되어 있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슈팅 때리는 뭐 그런 것들, 단순한 게임들만 있고 막 그 콘솔로 나오는 그런 게임류하고는 좀 차이들이 많죠. 한계가 있겠군요. 네. 예. 저도 아이폰을 안 써서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다음 팟빵 댓글입니다. 시더맨님, 지난주 하이원 대 대면 경기 생중계 잘 보셨대요. 생각보다 중계 준비 잘하신 것 같아서 흡족하셨다고. 다만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남은 시간을 화면에 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시더맨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한라와 대명의 맞대결이 벌써부터 기대되신다고. 안양 한라가 슬로우 스타트 하는 건지 대명이 투자한 결실을 얻는 건지 그 여부를 정확히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이시고요. 5,000원을 112회에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둘 다일 것 같아요. 예. 안양한라가 좀 늦게 시작되는 부분도 있고, 다음 대명이 투자한 결실을 보이는 것도 있고, 둘 다이고, 네. 그 여부 둘 중에 하나는 아닌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그 둘 다의 이제 결실들이 또 이번 주말에 맞붙는 경기 결과로서도 재확인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안양 경기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더 많아진 것 네. 같아요.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 파워플레이 시간 표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 하나하나 늘릴 때마다 돈이 몇백만 원씩 깨지는데 아, 그 네. 단순한 문제는 아니군요. 다 제 사비로 하다 보니까 네. 네.
방법을 찾아보긴 네, 하겠습니다.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고맙습니다. 크론발드님, 개막전 하이원 대명 시리즈를 봤을 때는 두 팀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는지 가늠이 안 됐는데 하이원 한라 경기 보시고 사할린 대 대명 경기 보니까 하이원과 대명의 최종 순위가 너무 기대되신데요. 아, 사할린 꺾은 건 대박. 원정 저승이 사할린이라니. 2차전은 정규 시간에 또 이겼죠. 역시 한라와 대명의 2연전 너무 기대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김태범 아나운서님은 앞으로 중계 참여하시면 안양 경기장 장내 아나운서로는 못 보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하셨습니다. 둘 다 하시죠? 지금 저는 중계부도 중계인데 9월이다 보니까 아직 야구 KBO 시즌. 리그 야구 네. 시즌하고 겹쳐 있어서 제가 야구 시즌에는 야구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게 좀 걱정이고 고민이에요. 예. 그래서 하키 할 때는 다 하십니다. 일단 이번 안양과 대명의 2연전은 제가 참여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일단 계획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의 댓글인데요. 9월 9일 한라 하이원 경기 그리고 9월 10일 2차전도 직관하셨대요. 박진감 넘치게 잘 봤는데 많이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경기장에서 백지선 감독님 링크장에서 봤는데 우리말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 한 장 찍고 싶었는데 귀찮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말았다고. 못 하시는 척 하실 수도 있고요. 예, 잘 알아들으시는 거는 잘 알아들으세요. 네. 사진 찍자고 하시면 네, 다 찍어주십니다. 사진은 많이 찍어주는 걸로 네. 들었습니다. 두 경기 모두 정 회장님 직관하고 가시는 거 봤습니다. 대한 아이스하키협회 정몽원 회장 뭐 거의 모든 경기를 다 보시는 것 같아요. 하이원 아직도 홈피 없는 게 많이 아쉽다고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추가된 댓글이 있군요. 역시 대명의 사할린 원정승 대박. 여기에 대한 감상평. 와이먼 꼴리 부상 어떤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상태 어떤가요? 예, 그날만 좀 무릎이 잠깐 뭐 무리가 있었나 봐요, 근육 쪽에. 그래서 그날 경기만 쉬었었고, 예, 이게 또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그 무리 부담을 안고 뛰면은 또 경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일찌감치 자기가 이제 교체 의사를 맡겼던 것 같고. 이번 주말 안양 한라전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경기 때도 한 2피 끝나니까 혼자 잘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예,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영준 선수는 4번 달고 나왔는 왜 4번인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오면서 유니폼을 찢어 먹었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뭐 짐 옮기고 뭐 하는 과정 중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일이 종종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그 홈팀의 슈퍼바이저 쪽에 양해를 구하고 여분의 유니폼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다른 선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가리고 나오면은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이날 이 원정 때 이제 김범진 선수가 아직 부상 회복이 안 돼서 참여를 못했었는데 유니폼은 챙겨갔나 봐요. 김범진 선수가 4번이죠 원래. 네, 그래서 김범진 선수 유니폼을 입고 뛰었는데 결과적으로 예 성적이 괜찮아서 번호를 바꿔야 되나 이런 이게 생각도. 아이러니한 게 대명 이적 후 첫 골이잖아요. 네. 이영준 선수가 그 중요한 골든골. 이거를 4번 달고서 네, 이날 넣었으니까 예, 평생 남는 장면인데 이거. 지금 뭐 4할린 경기, 이틀 경기 모두 중요한 골들을 꽂아 넣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번호를 한 자릿수로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고민을 예, 개인 스스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궁금증 해소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네이버 댓글이 또 있습니다. 지난 회 녹음 이후에 달린 댓글이 하나 있는데 평창올림픽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 일정 언제 알 수 있냐고 전영모님 댓글이 있었는데 칼업수만님이 직접 알아보셨군요. 직접 문의를 해보셨대요.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입장권 사이트에 아직 확정된 것 없다고 합니다. 라는 답변 달아주셨어요. 네, 협회도 뭐 알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이제 올림픽 조직위나 아니면 이제 올림픽 운영하는 쪽에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거니까 협회도 그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다음 레드불님 생전 처음 아이스하키 중계를 봤습니다. 엠스플은 뭐하냐? 국내 최고 하키 해설가가 여기 있는데 점점. 팬이 하나 더 늘었네요. 이건 설마 온더스포츠 저희의 중계를 보고 다 하신 댓글인가요? 그렇겠죠. 저희 방송에 달아주셨으니까. 하키 해설가 네. 저희 한 명밖에 없는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다는 짧은 답변으로 감사함을 표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몬트리올 알로에츠님 아시아리그 하이라이트 잘 봤습니다. 올 시즌 헵스의 6경기 패키지 티켓, 시카고와의 홈 개막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일랜더스와의 경기 총 8경기 미리 구매하셨대요. 자, NHL 개막에 맞춰서 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뭐 KHL 마르코프 모습 보니까 너무 반가우시다고 그 얘기도 있었고 팟빵으로 미리 들으셨대요. 업로드 되자마자 듣고 나면 내일도 모레도 듣지만 그 뒤로 4일 5일 기다리는 공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년 전 초창기 때보다 발전된 내용을 전해주시니까 들을 땐 참 즐겁게 듣습니다 하시고, 개인적으로 한국에 내년 2월에 오신대요. 근데 후원금은 현 상황에서 어렵지만 헵스나 립스의 기념품을 보내드릴 테니 스코어 맞추기 같은 이벤트라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좋은 방송 또 기대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저희가 이벤트 열고 저희가 맞춰서 저희가 가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이참에 몬트리올 너무 응원해 주식의 보려고요. 농간이잖아요. 야, 이런 기념품 또 지원까지 해주신다는 이런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네요. 예. 내년 2월에 오신다고 기회가 될 수 있으면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장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경기장에서 올림픽 경기장밖에 경기장이 없는데. 네. 올림픽 맞춰서 오시나 혹시? 그죠? 그럴 올림픽 보러 수도 오시는 있을 것 같은데요? 같아요. 네. 2월이면 그죠? 리그가 없으니까. 그렇네요. 기대됩니다. KGOD님, 최근 KHL 경기도 챙겨보고 있는데 확실히 NHL보다는 박진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 팀 쿤룬이 선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하키 인프라가 잘 형성돼서 얼른 많은 선수들 나왔으면 좋겠네요. 일주일 남은 NHL 프리시즌, 올해는 템파베이가 매우 기대됩니다 하셨어요. 오늘부터 저도 많이 기대되는 팀이에요. 이 팀. 총 4회에 걸쳐서 NHL 새 시즌 프리뷰를 준비했는데 오늘 첫 순서가 동부 애틀랜틱 디비전이에요. 템파베이가 있는. 잠시 후에 템파베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건데 이현숙 기자님 기대하고 있다니까 이따가 또 기다려보죠. 쇼온초이님 댓글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매회 다 챙겨 듣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글 남기셨대요. 대명 엄청난 경기를 해냈더라고요. 두 경기 모두 라이브로 보고 온더스포츠 영상으로 하이라이트 또 돌려봤습니다 하셨고요. 대명에 대한 아주 인상적인 감상평이네요. NHL의 디펜 잘하는 팀처럼 플레이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대요. 구체적으로도 설명을 또 해주셨네요. 대단하다. 대명 사할린 한라 하이원 경기 동시에 진행돼서 둘 다 보다가 한라 경기를 끄고 대명 경기에 집중하는 날이 올 줄이야. 그러셨군요. 제가 한라 유니폼에 선수들 사인 모두 받고 한라 깃발도 제작해서 들고 보고요. 단체로 맞춘 대명 유니폼도 갖고 있거든요. 둘 다 갖고 계세요? 이번 주말에 안양 홈 경기에서 무슨 옷을 입고 어디를 응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할린의 멘붕을 선물하고 온 대명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둘 다 챙겨 오셨다가 양쪽을 다 응원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둘 다 챙겨 오셨다가 이기는 팀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응원하시면 됩니다. 자리는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자리는 센터에 잡아야죠. 중간에 껴서? 네. 양 팀을 다 좋아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고민 좀 되시겠네요. 시원초이님의 댓글까지 모두 봤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의 그 사할린전 승리 소식에 더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것 같은데 모든 분들 의견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많은 댓글들 기대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넷 NHL 2017-2018 시즌 개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 저희가 오늘부터 NHL 새 시즌 프리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너무 각박하게 좀 촉박하게 프리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 시즌은 좀 여유 있게 하는 차원에서 4주에 걸쳐서 한 디비전씩 살펴볼까 합니다. 예, 한 달 동안 보면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볼 수 있겠죠. 당장 이번 주에 프리시즌 경기가 시작되죠. 9월 16일부터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프리시즌은 이제 곧 시작하고요. 네. 어린 선수들은 미리부터 이미 캠프에 들어와 있고 선수들 다들 캠프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와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이 사실상 거의 다가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현석 기자, 손상호 기자와 함께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 올 시즌은 어떠할지 전망해보고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연결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죠. 캐나다 밴쿠버 연결합니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쉬시고 2주 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NHL 개막 다가오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현장 분위기가 좀 느껴지나요? 밴쿠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또 그 보 헐벳 선수가 또 재계약을 맺으면서 좀
약간 그 밴쿠버 카낙스 팬들이 좀 들떠 있었죠 또. 예. 네, 또 게다가 또 프리에이전트로 또 토마스 바넥 이런 선수를 또 영입하면서 좀 여러모로 좀 소식이 있었어요 밴쿠버 안에서도. 예. 올 시즌 그러면서 밴쿠버 네. 기대되나요? 사실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해도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 예. 또 젊은 선수들의 또 이런 그 성장이나 또 이렇게 또 베테랑 선수들 이렇게 좀 그 계약 같은 걸 좀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지난 시즌보다는 여러모로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손상홍 기자, 이현섭 기자 두 분의 예측, 예상 서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저희가 준비한 거는 애틀레틱 디비전 예상 순위를 한번 뽑아봤고요.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결과는 다를 수가 있고요. 그 순위별로 한 팀씩 올 시즌의 현 상황과 또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이현섭 기자님이 순위를 예측하신 걸 보니까 애틀랜틱 디비전 이번 시즌의 판도는 1강 6중 1약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들어가기에 앞서서 애틀랜틱 디비전을 왜 먼저 선택했냐 그러면 이건 앞서 4주에 대한 좀 예고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작년 플레이오프 순위를 거꾸로 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년에 오타와가 뒤에서 4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애틀랜틱 디비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퍼시픽, 그 다음은 이제 센트럴, 마지막으로 메트로 이렇게 살펴드릴 예정입니다. 네. 애틀랜틱, 퍼시픽, 센트럴, 메트로폴리탄 순으로 4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예, 뭐 순위 말씀하셨는데 뭐 순위부터 그냥 먼저 바로 제 예측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위는 템파베이 라이트닝. 허허, 템파베이 라이트닝을 애틀랜틱 디비전 올 시즌 1위로 예상을 하면서 출발합니다. 뭐 도대체 어떻길래 1위로 꼽을 정도로 기대감을 표하신 거죠? 이제 뭐 사실 작년에 정말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과가 안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애틀랜틱 1위는 물론이고 스탠리컵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을 전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 왜 그러냐면 제이슨 게리슨이 지금 베이거스로 확장 드래프트로 떠나긴 했거든요. 하지만 제이크 도친 선수가 작년에 탑4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다가 댄 지라디까지 영입을 하면서 세 번째 페어까지 세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진의 전력만으로 보면은 동부 전체 넘버1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서부 팀들이랑 비교해도 사실 그렇게 밀리는 수비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비진이 그만큼 탄탄하다. 그렇죠.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예. 다음에 공격에서는 지난 시즌 사실상 스탬코스 선수를 잃었던 게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성과가 하나도 없었냐라고 여쭤보시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 쿠체로프 선수가 40골 이상을 득점하면서 지금 뭐 팀의 넘버원 공격 옵션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팀 내 에이스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지금 뭐 거의 그런 기대까지도 있어요. 쿠체로프 선수는. 예. 그럼 굉장히 크게 이제 한 번을 더 도약한 시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동시에 젊은 선수들도 레귤러 한 자리씩 자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선수들을 몇 명 발굴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브레이든 포인트 선수라든지 야니 골드 선수 같은 선수를 보면은 이 선수들 뭐 충분히 레귤러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네라는 기량을 가졌던 걸 증명을 했던 시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손해만 있었던 시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뭐 조금 더 살펴보면은 조나탄 드루멘 선수가 몬트리올로 이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적이 아니라 트레이드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출이 있긴 했는데 예. 이거는 사실상 브레이든 포인트 선수가 이 자리를 어느 정도는 메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를 또 단행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해 항상 이 선수는 부상이 문제인데 라이언 캘라한 선수가 또 항상 부상으로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결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또 시작부터 합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크리스 쿤시 선수까지 합류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체킹 라인이 하나 나올 거라고 보고요. 골리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해 바실레프스키 선수가 자신은 넘버1으로도 어느 정도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한 시즌이었어요. 예. 거기에다가 그 페테르 부다이 선수가 지난해 참 다사다난했죠. 갑자기 뭐 LA 킹스에서 퀵 선수가 부상당해가지고 선발로 막 계속 나왔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기 감각이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예. 백업이라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옵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틀랜틱 디비전에서 공수, 골리 모든 부분에서 약점이 없는 팀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사실 전 템파베이를 꼽아봤고, 그래서 템파베이는 확실한 1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최근 3년간 계속 플레이오프에 나갔고 성적이 좋았는데 사실 지난 시즌에는 기대 이하였어요. 플레이오프에 아깝게 승점 1점 차이로 와일드카드를 놓치고 말았는데 지난 시즌 때 이현숙 기자님의 프리뷰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올해 배팅을 하려면 템파베이에 걸어라. 그 정도로 강력하게 템파베이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는데 결과는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 자, 올해는 진짠가요? 진짜 기대할 만한가요? 작년에 사실 스탠코스 선수 있었으면은 플레이오프 충분히 갔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었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올해는 또 부상이 없다면은 제 생각엔 충분히 1위 그리고 스탠리컵 파이널까지 진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올 시즌에도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성적이 안 좋으면 이게 또 이연섭 기자의 저주가 하나 템파베이 쪽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저주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손상호 기자님. 템파베이 라이트닝을 지금 애틀랜틱 디비전의 1강으로 이연섭 기자님 뽑았는데 동의하세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우선. 오. 그 템파베이가요, 1강은 아니고요. 저는 1최강으로 봅니다, 저는. 요 1강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1최강이다. 네. 아. 우선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이번 시즌을 앞두고 꼽는 그 우승 후보팀 3개 팀 중에서도 가장 그 강력한 후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지난 시즌에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그때 템파베이가 좀 약간 좀 중반기 이후로 좀 살아나면서 충분히 플레이오프에 노려볼 수 있을 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자맨 단장이 그 3보 전진을 위한 약간 일보 후퇴를 좀 선택했다고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주축 선수들을 팔면서 이제 캡 스페이스를 좀 줄이고 비워나가고 그러면서 이번 시즌하고 또 또 앞으로의 또 시즌을 위해서 좀 많이 준비를 했던 그런 지난 시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온드레 팔라시나 이런 선수도 그 재계약을 성공했고요. 또 게다가 스탠코스 돌아오고 브레이든 포인트나 야니구드 이런 선수들 다 그 성장할 거기 때문에 공격진 걱정 없고요. 또 그리고 제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그 빅터 헤드맨을 노리스 트로피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고 있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그 수비진 역시 또 그 헤드맨을 필두로 댄 지라디나 또 미알 세르가체프 그 몬트리올에서 건너온 이 선수 역시 즉시 전력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격진, 수비진 모두 강력함이나 뎁트나 다 모두 좋다고 생각하고 골리진도 글쎄요, 그 안드레 바슬레프스키가 지난 시즌 다소 좀 그 중간에 좀 기복도 있긴 했지만은 이번에 그 넘버원 골리로서 이제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 좀 성장통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지난 시즌에. 그래서 이번 시즌에 나름 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NHL 31개 팀 중에서 가장 약점이 없는 팀이 바로 템파베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두 분이 다 템파베이 라이트닝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넘어 그 이상의 기대감을 표해 주시는데 KGOD님을 비롯해서 템파베이 팬분들은 벌써부터 설레시겠네요. 템파베이 라이트닝 애틀랜틱 디비전의 지금 최강자로 예상이 됐습니다.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볼까요? 2위를 예상해야 되는데 2위 이후로는 대단한 혼전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예,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봐도 너무 어려워요. 얘네들은 딱 정확한 수리 정도로 예측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력의 차이가 다 크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시즌을 치르면서 나오는 하나의 변수라든지 아니면은 약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6팀의 순위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상 순위와 더불어서 키포인트씩 하나 정해가지고 이 팀에서 이게 잘 터질 경우에는 더 높은 순위로 갈 수 있을 한 것이다. 2위까지도 갈 수 있다. 예. 네, 이게 안 되면 한 7위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최악의 경우는 진짜 7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2위부터 7위까지 아주 촘촘하게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고 이따가 과연 1위 약 8위는 누굴지는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2위부터 7위 2위부터 보겠습니다. 예상 순위 2위 어딘가요? 토론토 메이플 립스를 뽑았습니다. 토론토 메이플 립스.
사실 오타와 팬으로서 이거 좀 뭐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은 뭐랄까 그런 순위 예측이긴 한데요. 그건 뭐 뒤로 두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빛이 왔습니다. 네. 홈아이스를 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큰 시즌이라고 봐요. 올 시즌이. 뭐 앞으로는 사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어리고 빠른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빠른 템포를 하기에 적합한 로스터 구성이고요. 그리고 벨콕 감독까지 있죠. 베테랑 공격수 말로 선수가 합류를 함으로써 공격진의 깊이는 작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예. 말로 선수와 함께 매튜스, 릴란데르, 마너, JBR, 카드리, 보작 여기까지만 해도 거기다가 카스페리, 카파넨 선수까지 올해는 합류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거기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이 선수들의 템포를 막아낼 수 있는 팀은 사실상 동부에서 몇 없다고 봅니다. 저는. 동부에서 그리고 사실 NHL 전체에서 사실 몇 없다고 봐요. 그리고 수비진의 변화는 없는데 피츠버그 우승 당시에 정말 이 선수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가장 큰 역할을 이 수비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도 사실 했다고 봐도 무방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누구냐? 론 헤인지 선수예요. 예. 그런데 이 선수를 영입했어요. 맷 헌윅 선수가 빠지고 론 헤인지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토론토 입장에서 큰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안정감도 더 더해졌기 때문에 더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토론토에서는 토론토는 사실 필라델피아에 버응하는 골리가 정말 길을 펴기 힘든 동네긴 한데 안데르센 선수까지 작년에 괜찮았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나 조금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수비 골리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시즌에 리빌딩의 빛을 보기 시작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었죠. 그랬는데 올 시즌에는 그 이상이 가능하다라는 지금 예상이세요. 그렇다면 토론토 메이플립스에게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비 안정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작년에 토론토를 보면은 평균 3골이 넘는 득점을 보이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막을 수 없다. 이걸 증명을 한 시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2.85 실점으로 수비진이 그렇게 믿음직한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비진은 큰 변화를 선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수비에서 좀 고전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혹시라도 더 나빠진다? 라고 한다면은 플레이오프에는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토론토 전력이라면은. 그런데 플레이오프 1라운드 진출에 만족할 팬베이스냐? 팀이냐? 라고 물어보면 절대 그런 팀은 아니거든요. 토론토 메이플립스는. 예. 거의 토론토 메이플립스라고 보시면은 NFL 팬분들이 생각하시면 댈러스 카우보이 팬들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그냥 우승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라운드를 노릴 건데 상위 라운드 진출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진다면 상위 라운드 진출은 제 생각에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수비 안정을 빠르게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난 시즌에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했던 수비가 올해 거의 그대로 가는데 올해는 어떨런지 그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셨습니다. 손상호 기자님은 토론토 메이플립스의 올 시즌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사실 토론토가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은 성장 보여줬죠. 신인 매튜스나 마너나 닐랜더 정말 좋은 신인들이 많았었고 어쨌든 이제 성장할 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은 사실 2%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토론토 팬들이 워낙 정말 극성 팬이긴 하지만은 제가 몇몇 토론토 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난 10년간의 좀 정말 암흑기를 겪으면서 좀 참을성을 좀 많이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굳이 이번 시즌을 이렇게 플레이오프는 좋더라도 우승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우승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약간 그런 식의 마인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토론토 팀 자체도 지금 현재 우승보다는 한 3년 후 정도의 우승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식으로 이제 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수비진이 항상 토론토 같은 경우는 항상 불안했었는데 예. 글쎄요. 이번 시즌도 그렇게 수비진이 업그레이드 없었죠. 론 헤인지 정도밖에. 하지만 모간 라일리라든지 니키타 자이세프라든지 제이크 가디너라든지 좀 어린 선수들에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좀 빅 미니스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좀 경험을 이렇게 쌓아주면서 앞으로의 3년 후에 그런 좀 대권을 노려볼 수 있는 만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패트릭 말루 사인 역시 사실 3년 계약에 거의 40이 된 마흔을 바라보는 이 선수한테 3년 정말 많은 금액의 계약을 했는데 예. 사실
금액 자체, 계약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도 여러모로 그 토론토의 그 젊은 선수들에게 많이 그런 그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그 업그레이드가 많이 있었던 시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그래서 한 2라운드 정도까지 봐도 그 예상해도 그렇게 놀랍지 않은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지난 시즌 1라운드에서 워싱턴 상대로 잘했는데 올라가질 못했었죠. 2라운드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평이시네요. 예, 그리고 홈아이스를 가져가면은 애틀랜틱 디비전이랑 붙거든요. 예, 그래서 더 2라운드 진출 가능성 커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NHL의 대표적인 인기팀 중에 하나인데 토론토 메이플 립스 어떤 결과를 낼지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예상 순위 3위로 가보겠습니다. 어딘가요? 오타와 세너터스를 꼽아봤습니다. 오타와 팬이 3위로 꼽은 오타와 세너터스 올 시즌 어떨까요? 팬이라서 꼽은 것보다는 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력을 정말 잘 지켰어요. 이게 사실 거의 공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뒤에 그 부분은 변수로 말씀을 드릴 거고, 확장 드래프트로 팀을 떠난 마크 메소 선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작년의 선수들이 그대로다. 다 뛰게 됩니다. 지난해와 비슷하게 뭐 부셰 감독의 스타일을 보면은 수비적인 성향의 하키를 지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사실 사라인에서 작년엔 크리스 켈리 선수를 좀 베테랑 재계약을 하면서 이 롤을 맡길 만한 선수를 찾았었는데 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플레이오프에서 이 선수가 거의 뛰지 못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템파베이 시절 같이 했던 네이트 톰슨 선수를 사라인 센터로 씁니다. 이 선수가 페이스오프 능력이 상당히 준수한 선수고 수비적인 기여가 큰 선수이기 때문에 사라인 센터라는 약점을 보완을 했고요. 수비진에서는 좀 베테랑인 요니 오두야 선수를 보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스웨덴 선수인데 뭐 베테랑이고 공격적인 투웨이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는 선수예요. 좀 나이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탑 6에서는 충분히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보고, 뭐 잘하면은 이 선수가 뭐 말소 선수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 2, 3라인 전체적으로 화력이 상당히 균등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격 밸런스가 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올해 데뷔할 가능성이 있는 콜린 화이트나 뭐 토마스 샤보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의 선수가 좀 롤 역할이 만족스럽지 않으면은 백업 플랜까지도 젊은 선수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선수 이 두 명이 주전 한 자리를 차지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타와 세너터스 충분히 3위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타와 세너터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빼박칠이 예상했는데 잘했죠 지난 시즌에. 올해는 일단 3위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오타와 세너터스의 키포인트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마크 메소 선수의 공백을 대체 누가 메우냐는 겁니다. 요게 정말 큰 건데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3위를 달성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거 잘 메우면 2등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주장이자 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에리크 카르손 선수와 항상 페어로 나오면서 오타와의 1라인 수비를 지탱했던 선수입니다. 카르손 선수가 공격 가담이 상당히 뭐 백업도 빠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공격 가담이 상당히 많이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그래서 이 선수가 공격 많이 가담하기 때문에 좀 수비적인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를 하면서 백업을 하면서 1라인을 지탱을 했던 선수거든요. 물론 디온 파네프 선수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코디 세시 선수와 너무 좋은 케미스트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갈라놓는 선택은 당장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요니 오두야 선수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선수와 메소 선수를 비교하면 사실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다르긴 해요.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이즈에서 조금 이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둘을 묶긴 하겠지만은 성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을 소화할 만한 선수, 예를 들면 뭐 보비에츠키 선수나 어쩌면은 하퍼 선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소화할 만한 선수를 잘 찾아내지 못한다,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러면은 사실 오타와 세너터스 7위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마크 메소가 빠졌고 에릭 칼손과 함께 페어를 이룰 선수가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일단은 키포인트라고 지금 보셨어요. 손상훈 기자님, 오타와 세너터스의 올 시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덕담 가능하시겠습니까? 뭐 사실 제가 오타와도 제가 좋아하는 팀 중 하나이기도 하고, 지난 시즌에 워낙 좀 예상보다 많이 잘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스를 많이 지켜가지고 좋은 시즌이
기대가 되긴 하지만은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선 뭐 에릭 칼슨이 그 시즌 초반 공백이 부상 때문에 좀 공백이 좀 예상되기도 하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은 또 예. 그리고 또 칼슨의 페어였던 그 마크 메소 이 선수의 또 공백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수비진에서 좀 어느 정도의 좀 약간 좀 불안 요소도 있고 또 게다가 그 지난 시즌부터 그 오타의 그 감독 맡았던 기부셰 이 감독이 사실 그 NHL에서도 그 템파베이 감독 맡았고 또 그 스위스 리그에서도 그 베른도 맡았고 그랬는데 사실 그 감독을 맡았던 첫 시즌에는 굉장히 그 기대보다 상당히 잘했던 시즌을 보냈지만은 이상하게 2년차 때 좀 예상보다 많이 무너지면서 좀 이렇게 그런 약간 2년차 징크스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그 오타와에서는 그 2년차 징크스를 이겨낼 수 있을지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예.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그 업그레이드 요소는 있는 게 저는 그 토마스 샤봇 오타와의 그 넘버 원 그 수비수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에 그 콜럼버스의 자크 워렌스키가 있었다면 이번 시즌에는 그 토마스 샤봇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굉장히 그 비전도 뛰어나고 그 체격도 좋고 공격력, 수비력 모두 다 그 NHL에 그 곧바로 뛸 수 있는 그런 있는 그 레디가 될 수 있는 선수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샤봇 선수가 정말 아까 그 칼슨 선수의 메토 선수의 그런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선수가 누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샤봇 선수가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샤봇 선수가 이 칼슨과 그 일라인 그 페어를 잘 맞춰준다면 뭐 지난 시즌보다도 더 나은 시즌을 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네, 이현숙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샤보 선수. 샤보 선수는 정말 뭐 저는 그 예전에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고 근데 지난해에도 어떻게 보면은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뭐 그런 선택을 내리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송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로스터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제 코칭 스텝의 판단이 문제죠. 예. 뭐 이 선수를 그냥 바로 기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낼 것이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뭐 한 1년 정도 더 좀 이제 수비수는 아무래도 좀 성장을 하는데 올라올 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타와 세너터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예상 순위 4위로 가봅니다. 어느 팀인가요? 몬트리올을 뽑아봤습니다. 몬트리올 캐네디언스 4위네요. 1라운드 탈락이 여파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전력이 변화했어요. 뭐 우선 공격진부터 말씀을 드리면 알렉산드르 라둘로프 선수가 오랜만에 NHL을 복귀해서 또 상당히 성공적인 시즌을 치르고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네. 재계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공백을 메워야 돼요. 이걸 메우는 선택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조나탄 드루엔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선수의 능력을 보고 게다가 이 선수에게 1라인 정도의 시간을 준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라둘로프 선수가 빠진 활약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제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알레시 엠스키도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부상만 없다면은 어느 정도 괜찮은 선수예요. 충분히 이제 공격진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만한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라둘로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공격이 그렇게 깔끔하게 풀리는 모습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조나탄 드루엔 선수가 들어와서 그냥 단순 대체 정도의 활약만 보여준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시즌이 생각보다 잘 안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둘로프 정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훨씬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꼽아봤고요. 골린 프라이스의 존재는 사실 두말하면 좀 뭐 잔소리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건빙이 끝나고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상 애틀랜틱 최고의 골리라고 보고 NHL 최고의 골리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의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그대로 명성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줄 거예요. 조나탄 드루앵이 일단 키 플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뭐 프라이스는 믿음직하고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의 올 시즌의 변수 어떤 걸 꼽으셨나요? 예, 여기도 수비진입니다. 제가 수비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데요. 좋은 수비들을 보강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의문부호가 조금 붙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몬트리올은 지난해 실점 4위입니다. 그만큼 수비력이 상당히 탄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팀이에요. 그런데 유지보다는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좀 큰 변화를 선택을 했어요. 네. 뭐 작년 플로리다 냄새가 조금 나긴 하는데
오프시즌 FA 최고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칼 알즈너 선수도 영입을 했고 베이거스와의 트레이드로 슈렘코 선수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자유계약 시장 좀 지난 다음에는 예전에 몬트리올에서 활약을 했었는 마르크 스트라이트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수비진을 어쨌든 보강을 했거든요. 다들 좋은 선수기는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뭐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 선수들의 조합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개혁이 성공적으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알즈너 선수가 사실 이제 웨버 선수와 단짝을 맞출 가능성이 큰데 물론 알즈너 선수가 존 칼슨 선수와 워싱턴에서 보여줬던 활약은 상당히 인상 깊고 좋지만 웨버는 또 조금 다른 성향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맞을까?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돼요. 게다가 나머지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합 선수들 진의 조합이 생각보다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잘 맞는다. 이러면은 2위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좀 생각보다 낮은 순위로 시즌을 끝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수비수들을 영입했는데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잘 요리하지 못하면 맛있는 음식이 안 나오듯이 이 조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지켜볼 일이네요. 손상호 기자님은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의 올 시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글쎄 뭐 캐리 프라이스 하나 믿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몬트리올은 그 정규 시즌에서는 그 프라이스가 그 건강만 하면은 뭐 템파베이랑 뭐 1위 경쟁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놀랍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플레이오프 그리고 또 공격진이 정말 문제인데요. 우선 공격진 지난 시즌 그 알렉산더 라줄로프가 정말 하드캐리 해가지고 이긴 경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라줄로프를 어떻게든 잡았었어야 됐어요 사실. 예. 그 라줄로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력이 좀 그 많이 부족했는데 라줄로프도 없고 사실 뭐 드루잉 선수가 정말 그 좋은 선수로 성장할 거라고는 그 생각이 들지만은 글쎄 뭐 일라인 그 갈체녁, 패초레티, 드루언 이 일라인 그리고 또 레코넨, 뭐 갈러거 이런 선수들 이후로는 정말 공격진 뎁트가 좀 걱정이 되고요. 또 게다가 지난 뭐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PK 수반이라는 정말 좋은 그 공격형 수비수가 있었고 또 지난 시즌에도 그 안드레이 말코프라든지 좀 욕은 많이 먹긴 했지만 뭐 네이선 밸류 이런 공격 어떻게 보면 좀 퍽을 좀 이끌 만한 그런 좀 퍽 무빙 수비수가 좀 있었지만은 이번 시즌에는 글쎄 이런 선수들이 또 그 다 빠져나가면서 그 퍽을 좀 몰고 나갈 이런 수비수가 없는 것이 좀 많이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가뜩이나 좀 부족한 그 공격진에 좀 이렇게 좀 경기를 이끌어 나갈 이런 수비수도 없다 보니까 공격진은 지난 시즌보다도 더 이렇게 좀 내려간다고 해도 그렇게 놀랍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여러모로 캐리 프라이스가 정말 건강해야지 그나마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손상호 기자님이 꼽은 키 플레이어는 캐리 프라이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두 분의 공통적인 예상에 제가 받은 그 공통적인 느낌은 몬트리올 캐네디언스는 좀 불안불안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네요. 자,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위 예상 순위 5위 어느 팀인가요? 플로리다 팬서스를 꼽아봤습니다. 네. 수비와 골리진을 보면은 사실상 작년과 변화가 거의 없어요. 지난해 활약했던 에크블라드, 옌들, 매티슨, 데머, 피식, 페트로비까지 전혀 탑6의 변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루옹고랑 라이머 요 두 선수가 지키는 골리도 어떻게 보면 좀 믿음직해요. 라이머 선수가 플로리다 가서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토론토에서 그렇게 그 재앙이었던 그 골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성공적인 활약을 했고 작년에 루옹고 선수가 꽤 많은 시즌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라이머 선수가 잘 메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골리 듀오도 믿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이 팀은 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PK는 NHL 전체 2위를 차지했습니다. 85%. 30개 팀에서 2위를 했어요. 그렇죠.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평균 실점은 2.82점으로 21위예요. 어허. 5대5가 약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은 좀 이제 보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변화의 합격점을 주기 힘들. 왜 이런데 수비가 이러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좀 변화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의문점이 드는데 어쨌든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뭐 구단은 믿고 가기로 했어요. 네. 약점을 보완하진 않은 느낌이네요. 플로리다 팬서스의 올 시즌 키포인트는 뭔가요? 공격을 말씀 안 드렸는데 공격이 이 팀의 핵심입니다. 수비도 지금 믿음직스럽진 못한데 공격이 또 변수다. 공격진에서 상당히 큰 폭의 변화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애틀랜틱 디비전 팀들 중에 가장 큰 변화를 선택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플로리다 성적이 나뉘어질 겁니다.
1라인 포워드 야로미러 야그르, 그 다음에 30골을 득점했던 마르체소, 투웨이 포워드 유시 요키넨, 정말 뭐 유출도 가지가지 했습니다. 이 팀.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도 득점력을 보완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다 팀을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들어온 선수는 뭐 라딘 브라바타 선수의 영입은 참 반가워요. 이 선수 정도 뭐 클래스 정도 이때까지 뭐 NHL에서 뛰었던 연역을 보면 이 선수는 충분히 뭐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 선수를 빼더라도 메울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을 좀 의문부호가 남는 선수들로 메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누구로 메웠냐? 스카에서 좋은 작년에 30골 득점을 하긴 했지만 KHL이에요. 스카에서 넘어온 다도노프, 그리고 핀란드에서 60포인트를 60개나 기록한 하팔라 선수가 있는데, 물론 뭐 다른 해외 리그에서 뭐 작년에 뛰었던 본인 소속팀에서는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 활약이 NHL에 그대로 통할까라고 물어보면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물음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도노프 선수는 1라인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선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잘해줘야 되고요. 이 두 선수가 요 앞서 말씀드린 그 선수들의 공백을 잘 메워낸다라고 하면은 뭐 좀 높은 순위가를 기대해봐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좀 어렵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오원 티펫 이번에 올해 뽑은 선수예요. 이 선수까지도 어떻게 보면 뭐 기회가 올 수도 있거든요. 예. 어쨌든 뭐 이런 선수들까지 공백을 잘 메운다 하면은 좀 높은 순위, 못 메운다 하면은 이거보다 더 낮은 순위로 시즌을 끝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공격수들이 많이 나간 상황인데요. 나도노프, 하팔라, KHL 리가의 탑 플레이어들이 NHL에서도 통할 수 있느냐, 이 문제네요. 손성우 기자님은 플로리다 팬서스 올 시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그 플로리다 팬터스는 지난 2년 동안에도 정말 미스테리 팀이었잖아요. 그 2년 전에는 좀 약체로 꼽혔지만은 뜬금없이 그 디비전 우승을 차지했고, 또 지난 시즌에는 좀 수비 좀 보강하면서 정말 그 우승권에도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플레이오프에 그 여유 있게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좀 예상이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선 수비진에도 그렇게 뎁트가 그렇게 아주 좋아 보이진 않고, 그 공격진에도 뎁트가 좋아 보이지 않는 데다가 사실 뭐 조나단 후볼더나 뭐 사샤 발코프 이런 선수 정말 젊고 정말 그 포텐셜이 정말 넘치는 선수들이지만은 이런 선수들이 좀 너무 부상이 좀 잦아요. 그래서 예. 부상이란 변수도 너무 작고, 또 뭐 우리 그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다도노프 이 선수는 지난 한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또 NHL에서 왔다가 또 실패하고 또 돌아갔던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예. 또 그 KHL에서 아무리 그 좋은 시즌을 보냈다고 하지만은 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여러모로 진짜 물음표가 많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팀이 이번 시즌에 그 디비전 우승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뭐 놀랍진 않은 게 또 그 에런 엑블라드라는 정말 그 미래 그 슈퍼 넘버원 수비일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사샤 발코프나 그 조나단 후볼도, 그리고 또 그 다도노프 이런 선수가 또 건강하고 또 그 다도노프가 그 KT에서 보여준 이런 그 모습을 또 보여준다면은 공격진도 상당히 그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팀은 정말 1위를 한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 같고, 그 디비전 꼴찌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놀랍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가장 점치기가 힘든 팀이 플로리다인 것 같네요. 네, 잠재력도 충분한데 그렇다고 검증이 된 것도 아니고 뭔가 예측하기 어려운 지금 플로리다 팬서스의 올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몇 팀 남지 않았는데요. 예상 순위 6위입니다. 어느 팀인가요? 버펄로 세이버스를 꼽아봤습니다. 버펄로 세이버스 6위로 보셨군요. 선수진 자체를 보면은 전혀 나쁘지가 않아요. 괜찮습니다. 아이클 오라일리가 이루는 센터 원투펀치는 사실 뭐 동부에서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원투펀치라고 보고, 거기에 옥포소, 케인, 라인하트 뭐 이런 선수들이 같이 이제 뭉치게 되면은 뭐 탑6의 무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민빌 선수가 다시 오랜만에 다시 이제 버펄로로 돌아왔죠. 근데 이 선수도 미네소타에서 상당히 괜찮았던 공격 옵션이었거든요. 예. 탑6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3라인에 배치를 해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뭐 다재다능한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베마플리오 선수도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는데 뭐 이것도 3라인 정도에서 이 선수도 괜찮은 활약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쿨리코프 선수를 잃긴 했어요. 그래도 라스무스 리스톨라이넨 선수가 팀 내 넘버원의 거의 뭐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정도로 성장을 한 지금 와중에서 뭐 괜찮다고 보고요. 예. 제이크 맥케이브 요 선수의 활약이 또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도 이제 NHL 레귤러 탑4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게다가 여기에다가 또 뭐 앞서 말씀드린 트레이드에서 포뮬 선수와 같이 합류한 스캔델라 선수가 있죠. 아마 이 선수가 리스톨라이넨 선수와 같이 이제 짝을 맞춰서 뛸 예정인데 요 선수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빅토르 안틴피스 선수의 보강 역시 탑6 정도의 이제 그 깊이를 더해주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선수예요. 예. 골리 역시 로빈 레네르 선수가 이 선수가 부상 빼면은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단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이 선수 성격 있는 거 빼면은 괜찮은데 어쨌든 주전 골리로서 이 선수의 역량이라고 보면은 예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자체는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런데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다 이 선수도 괜찮고 좋고 탄탄한데 왜 예상 순위가 6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포인트부터 바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 팀이 진짜 작년에 의문스러운 결과를 낸 게 뭐냐면은 근데 작년에 또 옥표 선수가 좀 부상이 있고 좀 부상도 다 겹치고 이런 게 있긴 했지만 작년에 이 버펄로 세이버스가 파워플레이 NHL 넘버1이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플레이오프 탈락했어요. 예, 문제가 뭐냐 수비인데 필 하우슬리 감독이 이번에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내슈빌 이제 코치를 거쳐 감독으로 버펄로에 부임을 했는데 예. 버펄로 수비를 보면 작년에 2.82 평균 실점 20이에요. PK에서 77.6%로 25입니다. 경기당 슈팅 허용도 34개로 전체 1위였어요. 수비가 완전히 망가진 모습입니다. 아하. 그런데 NHL 레전드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내슈빌의 코치를 맡았던 하우슬리 감독이 내슈빌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버펄로의 수비진을 완벽하게 정비해낸다 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팀이 2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수비를 딱 잡아낸다 라고 하면은 이 팀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순위로 NHL 시즌을 마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우슬리 감독이 뭐 내시빌에 변화했던 것만큼의 변화를 버펄로에서도 이렇게 준다면 뭐 공격진 아까 설명 주셨다시피 뭐 탄탄하고 수비의 약점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이 문제네요. 그래요. 손성우 기자님은 버펄로 세이버스 어떤 느낌이신가요? 네, 우리 현숙 기자님께서 뭐 하실 말씀 다 하셨는데 정말 필 하우슬리 감독한테 거는 기대가 정말 커요. 사실 그러니까 뭐 로스터 이렇게 명단을 보면은 나쁘지가 않아요. 공격진도 좋고 수비진도 좋고 골리진도 뭐 로빈 레너 이 선수도 나름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하지만 이상하게 좀 약간 선수들이 작년까지 팀을 맡았던 누구냐. 네, 바이스마 감독한테 좀 약간 바이스마 감독이 좀 신뢰를 잃은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좀 팀이 좀 융합이 많이 되지 않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팀 변화를 갖다 줬어야 되는데, 이 하우슬리 감독이 사실 내시빌 하면은 NHL 팀 중에서 가장 최고 수비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수비진을 만든 지도자가 바로 필 하우슬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약점이었던 버펄로 수비진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 또 게다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마코 스캔들라뿐만 아니라 몬트리올에서 그렇게 욕을 많이 먹던 네이탄 벨리오 이 선수가 뭐 욕은 많이 먹었지만 어느 정도 좀 펑 무빙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수비진도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시즌 좀 다크호스로 꼽아도 그렇게 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만한 버펄로 세이버스의 올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애틀랜틱 디비전 프리뷰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팀 남았네요. 예상 순위 7위 보겠습니다. 보스턴 브루인스를 꼽아봤습니다. 보스턴 브루인스. 예, 이래서 이제 8위는 뭐 이제 나온 이제 거죠. 다들 짐작을 하고 그렇죠. 계시겠죠? 예, 1, 2약. 예. 예, 공격진 보면은 벨제롬, 마샨트 이 선수가 작년에 NHL 최고의 듀오가 누구냐라고 하면 요 두 명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이 특급 콤비로 발돋움을 했고요. 이제 뭐 자리를 완벽하게 잡았고요. 기량이 완전 만개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파스트라크 선수 있죠. 그리고 예. NHL에서 과소평가 받고 가장 뭐 적합한 2라인 센터 누구냐 하면 사실 데이비드 크라이치 선수가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선수도 잔류하고 게다가 팀의 수비력, 활동력을 책임질 수 있는 베키 선수까지 탑6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라고 하면은 지난해 정말 야심차게 지난해인가요? 2년 전인가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야심차게 영입했던 맷 벨레스키가 급격하게 망해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망할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물론 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점차적이긴 했지만 이 정도로 망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탑6와 나머지 공격수랑은 사실상 급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전력의 차이를 좀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공격에 비해서 수비랑 골리는 정말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비 같은 경우에는 맥커보이, 카를로, 브랜든 카를로 요 두 선수가 보여준 지난 시즌 역량을 봤을 때는 풀 시즌 탑4에 들어가기도 충분한 기량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뭐 보스턴의 미래가 될 겁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밀러랑 맥퀘이드 세 번 페어도 나쁘지 않고 뭐 크루그 선수도 올해 건강하게 시즌을 보낸다면은 수비는 괜찮습니다. 게다가 골리 라스크가 있죠. 이 선수도 상당히 뛰어난 골리기 때문에 수비 골리 이 여기에선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 공격에서 상당히 좀 갭이 크네요. 수비는 괜찮은데 공격이 문제다. 이런 분석이세요. 보스턴 브루인스에 대한 올 시즌 키 포인트는 어디로 잡으셨나요? 캐시디 감독, 캐시디 매직. 여기도 올해도 감독이군요. 통하는지. 예, 그렇습니다. 뭐 통할까? 이겁니다. 결국은 보스턴 브루인스가 캐시디 감독을 이제 시즌 중반에 앉힌 이후로 18승 8패 1연장패입니다. 이거 정말 경이로운 성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결과 템파베이를 제끼고 플레이오프 막차에 탑승을 했어요. 상당히 이제 적극적인 하키를 하는 캐시디 감독인데 그렇기 때문에 팀 공격 관련 스탯이 지난해에 비해서 더 오를 확률이 큽니다. 이 감독이 이제 풀 시즌을 맡게 될 경우는요. 게다가 보스턴에는 그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할 만한 수비수들, 크루그, 카를로, 맥커보 이런 선수들이 곧 뭐 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가 잘 먹혀든다라고 하면은 보스턴이 생각보다 조금 더 높은 순위를 가져갈 확률이 있습니다. 브루스 캐시디 감독의 역량이 올 시즌에도 키포인트군요. 보스턴 브루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과연 이 팀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코멘트를 하실지 궁금해집니다. 손성호 기자님. 네, 우선 보스턴은 좀 굉장히 큰 그 불안 요소가 있죠. 딴 것보다 데이비 파스트락이 아직까지 재계약을 맺지 못하면 뭐 KHL에서 뛸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어쨌든 뭐 트레이드가 된다는 루머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선수를 무조건 재계약을 시켜야겠죠. 보스턴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공격진 뎁트가 부족한데. 예. 뭐 파스트락이 이렇게 뭐 계약을 한다고 해도 1라인 정도만 1, 2라인 정도만 좀 좋지 그 이후로는 좀 여러모로 좀 그랬어요. 구멍이 있어가지고 공격진에서는 그렇게 큰 기대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브래드 마샨드가 또 지난 시즌만큼 이렇게 또 좋은 시즌 보낼까 이런 좀 의문도 들고요 또. 네. 하지만 수비진에는 아까 토마스 샤벗 오타와 얘기하면서 했지만은 이 선수와 더불어서 찰리 메카보이 선수 역시 이번 시즌 강력한 칼더 트로피 신인왕 후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비진 메카보이나 지난 시즌 정말 센세이셔널하게 또 데뷔했던 브랜든 카를로 이 선수 역시 있기 때문에 차라가 이제 40 접어들면서 이제 좀 내리막을 타고 있긴 하지만은 수비진은 그래도 큰 그렇게 기대가 꽤 많이 되고 꼴리진도 라스크가 지난 시즌 좀 부진하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 바운스백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공격진만 어느 정도 잘 하면은 플레이오프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은 1라운드 이상은 바라보기엔 좀 사실 힘들죠. 사실 보스턴 이 팀이. 비슷한 말씀이시네요. 이현숙 기자님하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상 순위 2위부터 7위까지는 사실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는 지금 예상이라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7위가 2위가 될 수도 있고 2위가 7위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한 팀 남았습니다. 다들 짐작을 하실 텐데 1강 6중 1약 중에 1약으로 예상되는 예상순위 8위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군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플레이오프 기록도 깨지고 정말 자존심을 많이 구겼던 시즌인데 올해도 정말 희망이 밝지가 않아요. 작년에 세테베르 선수가 여전한 기량으로 팀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그 와중에서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주장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예. 하지만 이 뒤를 받쳐줄 선수들이 너무 부진합니다. 팀의 주축이 저는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 두 선수가 그러니까 뉴캐스트 선수나 타타르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디트로이트 앞으로 짊어지고 갈 제목이냐라고 봤을 때는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이 선수들이 뭐 뉴키스트 선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폭발적인 득점력 요거 작년에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토마시 타타르 선수도 성장이 좀 답보 상황에 들어갔다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네. 과감히 작년에 영입한 선수가 있죠. 프란스 닐센 선수. 요 선수가 2라인 센터로서의 활약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좋았냐? 물어보면 좋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 영입 정도 수준이에요. 뛰어난 영입이라고 보기에도 힘든 상황이었고요. 또 다른 문제가 뭐냐? 그나마 좀 작년에 디트로이트 팬분들은 좀 이 선수들의 활약을 보고 마음 좀 위안을 많이 얻었을 텐데 앤소니 만사 선수나 안드레아스 에서너시우 선수 요 두 선수가 작년에 갑자기 하이라이트에 들어갈 만한 골도 많이 넣고 좀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너시우 선수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캡 스페이스 하나도 없습니다. 못 잡아요. 그래서 KHL로 넘어간다는 또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선수가. 그러면 또 여기서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피츠버그 2연패에 또 상당히 큰 지분을 차지했던 트레버 데일리 선수를 영입한 거 요건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비 레귤러 중에 풀타임을 소화한 선수는 데니 데케이저 선수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줄부상으로 안정감이 없는 상태고요. 데일리 선수마저 이러한 이제 줄부상 요거에 이제 악령에 벗어날 만한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탑6의 안정감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점도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거기에다가 계속 붙는데 이 팀은 골리 넘버원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북미 쪽에서 말하는 1A 1B 그러니까 뭐 주전을 돌려 쓰는 것 의미인데 이 전략을 택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미 하워드 선수 작년에 오랜만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상에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예. 거기에 페테르 물라젝 선수가 들어와서 사실 두 선수가 그렇게 기량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만 잘해주면 되는데 물라젝 선수가 또 작년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줘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 기대할 만한 요소가 지금 너무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요소들만 쭉 나열이 된 것 같은데 그나마 데일리 선수 영입 정도였는데 데일리도 그렇게 내구성이 좋은 선수는 아닌 것 같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에 지금 기운이 들이우고 있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입니다. 지난번에 100회 특집 때 디트로이트 팬이신 정우용님이 나오셨을 때 손성호 기자님이 그런 발언을 하셨죠. 디트로이트 앞으로 최소한 3년간은 어려울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생각 변함 없으신가요? 그렇죠. 사실 암흑기에 들었다고 할 수 있죠. 디트로이트는 앞으로 유망주 중에서도 프랜차이즈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이런 유망주도 보이지 않고 그 젊은 선수들 중에서도 이렇게 성장이 좀 이렇게 빠르거나 이런 선수들 없고 게다가 또 좀 그 유망한 선수라고 생각했었던 딜란 라키 선수도 지난해 2년차 징크스를 겪으면서 앞으로 또 성장이 또 될까 이렇게 좀 약간 의문부호가 붙는 선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정말 그 팀을 어찌됐든 재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캡 스페이스도 가뜩이나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타나시오 이런 선수도 재계약하지 못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지금 거의 베테랑 선수들도 사실 이 선수들 팔고 유망주를 받기에는 좀 약간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진 선수들 베테랑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팀을 정말 재건해야 되고 이번 시즌 좀 아무래도 하위권에서 놀 거예요. 그래서 좀 드래프트 픽을 모아서 이렇게 좀 팀을 재건해서 이제 좀 앞으로 한 3년은 좀 힘들고 앞으로 한 5년 후를 또 봐야죠. 디트로이트는. 네. 또 디트로이트 팬들이 정말 많이 정말 충성도가 높은 만큼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좀 디트로이트 팬들은 어느 정도 좀 이런 참을성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어려운 시즌이 예상되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였습니다. 이렇게 NHL 오늘 2017-2018 시즌 프리뷰 첫 번째 순서로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 총 8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예상은 예상일 뿐 결과는 어찌 될지 모른다는 점 다들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작년에 거꾸로 많이 갔거든요. 그렇죠? 많이 틀립니다. 많은 분들 또 기대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의견을 또 나눠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주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 프리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프리뷰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상호 기자님, 이만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뷰아인터넷 113회, 이번에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7-2018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막 2주차를 소화한 아시아리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지난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그 현장에 박힘찬 PD가 있었어요. 네. 러시아 원정을 다녀왔는데 어제 왔죠? 네, 어제 도착했습니다. 아직 여독이 좀 안 풀렸을 것 같은데 네. 바로 또 이 따끈따끈한 내용을 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한 경기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할린과 대명 킬러 웨일즈의 2연전이 러시아 유주노 사할린스크에서 9월 10일과 9월 11일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2연전에 임하는 데 있어서 대명은 악재가 있었어요. 네, 일단 김범준 선수가 개막전부터 계속 부상으로 빠져 있었고요. 오연호 선수도 이제 하위원전에서 고관절 부상이 있어서 빠지게 됐죠. 원정에 합류하지 못했고, 김연겸 선수도 어깨 부상 때문에 원정 명단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 이런저런 여러 선수들 부상으로 빠지면서 상대도 만만치 않은 버거운 상대인데 그쵸. 원정에다가 이거 어렵겠다. 사실 그런 예상을 안고 간 게 사실이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지난 시즌 해놓은 게 있으니까, 네, 지난 시즌 사할린 원정이 이제 5득점에 23실점. 아, 네, 더군다나 마지막 경기에서 12대3 스코어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들 선수 본인들도 예, 이거는 쉬운 게임이 아닐 거다. 그리고 뭐 승점 따기가 힘들 수도 있다. 1점이라도 따면 다행이다. 뭐 여러 가지 예측과 뭐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예,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금 달랐죠. 대박이 터졌습니다. 네. 9월 10일 일요일 1차전 2대1 연장에서 대명 킬러 웨일즈가 승리를 했습니다. 1피리어드에 뭐 라이언 콜드웰, 브라이언 영 동시에 페널티로 나가면서 수적인 열세,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실점 없이 잘 넘겼고요. 2피리어드에 브렛 파넴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는데요. 3피리어드 초반에 시시카노프 선수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1대1에서 연장에 갔는데요. 연장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5초 만에 이영준 선수의 골든골. 대명이 18전 19기로 드디어 해외 원정 첫 승을 거머쥐는 순간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어렵게 풀어서 연장 가서 쉽게 끝냈던 예, 그런 경기였는데, 이날 경기의 승부처는 제가 봤을 때는 1피리어드 중반에 터졌던 5대3 파워플레이. 콜드웰과 브라이언 영이 같이 나갔을 때요? 예, 같이 나간 건 아니고 약간 한 30초 간격으로 나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자연스럽게 뭐 힘겨웠지만 막아냈던 게 이 게임의 승부처였던 것 같고요. 이 파워플레이 PK 상황만으로도 사할린 팀이 설명이 됐었고 대명이 설명이 됐었는데, 예. 일단은 이때부터 이제 사할린의 공격이 제대로 좀 풀리지 않는 모습들이 나왔고, 대명은 반대로 좀 자신감, 수비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됐었고, 그리고 뭐 지난 하이원 개막전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대명의 팀 플레이다 보니까 뭐 누가 빠지고 누가 나가고 뭐 누가 들어오고 이런 그런 개인 기량의 차이보다는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예. 오히려 하이원전 때보다는 그런 밸런스 부분에서는 좀 더 안정화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사할린이 쉽게 지역에 진입을 해서 슈팅을 날릴 수 있는 찬스가 많지는 않았죠. 그리고 그런 찬스가 생겼더라도 이날 또 타이얼러 와이먼 골리가 잘 막아줬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예. 네. 이날의 승부처로 꼽아주셨던 상황도 그랬고, 이번 시리즈 뭐 쭉 보면 PK 상황 때 수비가 정말 좋아졌다는 네.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대명이 지난 시즌에 18전 18패를 했었는데 19경기 만에 해외 원정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뭐 사할린을 상대로도 사상 첫 승이었고요. 이날의 히어로는 이영준 선수겠죠. 이영준 선수가 브렛 파넴 선수의 첫 골 때도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연장에서
골든골. 이 골든골이 그냥 골든골이 아닙니다. 이영준 선수 하면 우리나라에서 갈 수 있는 팀을 모두 다 거친 유일한 선수잖아요. 안양알라 시작해서 하이원, 대명상무, 상무도 했었고 이제 대명 킬러 웨일즈까지. 유니폼 아마 안 버리고 갖고 있었으면은 이걸로 컬렉션해도 됐을 것 같아요. 네. 이 선수가 대명 킬러 웨일즈 이적 후 공식 첫 골. 그 네. 첫 골이 해외 원정 첫 승을 이끄는 연장 골든골이었어요. 그래서 안 만나볼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영준 선수 인터뷰 준비가 돼 있거든요. 한번 듣고 오시죠. 대명 팀으로서 사할린 와서 첫 원정승을 한 게 어느 원정보다 값진 승리였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 지금 팀 분위기도 많이 좋고 그리고 제가 1골 1도움 해서 팀이 이길 수 있도록 보탬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포인트 할 수 있도록 선수들이 많이 열심히 해주고 도움을 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2점이 아닌 3점을 꼭 딸 수 있도록 저희 다 같이 오늘처럼 열심히 해서 꼭 승리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대명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팬들의 성원에 많이 보답할 테니까 팬분들도 많이 이제 저희 홈 게임 할 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 연장 골든골의 주인공 이영준 선수였습니다. 상대가 상대인인 만큼 그 어느 원정보다 값진 승리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내일은 그러니까 2차전은 승점 2점이 아니라 3점에 도전하겠다 했는데 적중. 예, 사실 이날 인터뷰를 경기 마치고 바로 했었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짐 정리를 하면서 이제 녹화분을 백업하는데 보니까 녹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부랴부랴 샤워하고 마치고 이제 버스 타러 들어가는 이영준 선수 붙잡아서 다시 인터뷰를 한 거였는데. 그랬군요. 예, 질문은 똑같이 했는데 대답도 똑같이 나오긴 했는데 그 2점만이 아닌 3점을 따겠다. 요거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 약속을 지켰어요 결국은. 그러게요. 예. 1차전에서 브라이언 영 선수도 도움 2개를 기록했는데 브라이언 영도 대명 킬러 웨일즈 이적 후에 첫 포인트를 기록하는 경기가 됐고요. 타일러 와이먼 선수가 27세이브 1실점 승리를 했습니다. 박중현 선수가 오연호 선수 빠진 자리를 메우는 경기가 나왔어요. 예. 2라인 수비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밸런스가 갖춰지고 있다라는 게 어느 선수가 빠져들어도 메꿔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 그 선수들이 또 제 역할, 제 몫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또 이런 모습에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준현 선수가 이제 뭐 숙소에서도 얘기를 잠깐 나눠봤지만 디펜스로 전향한 게 지난 상무와의 연습 경기 이때부터 해서 3, 4주 채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노력하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자기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디펜스에 서다 보니까 근데 이게 실전에서 바로바로 투입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담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이러고 있는데 또 결과적으로는 또 나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러게요. 네, 그래서 충분히 오연호 선수의 공백을 메워줬던 것 같고요. 브라이언 영도 팀에 좀 녹아드는 모습 그리고 라이언 콜데웰 선수하고 같이 좀 위기 상황 그리고 상대가 좀 센 조가 나왔을 때는 또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임시 주장으로 맨멀리 선수가 주장 역할을 임시로 하게 됐는데 예. 지난 하이원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수 강약 조절을 맨멀리 선수가 해줬다라고 했는데 이 선수가 경기장 안팎에서 그런 역할들을 다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선수들 뭐 하이원전 때도 지고 있을 때 선수들 개개인마다 등을 쳐주면서 독려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락커에서 분위기를 이끈다거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새로 들어온 외국인 선수지만 제일 형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나 아니면 노하우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선수들 간의 그런 응징력 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임시 주장으로 택해진 것 같고 그 역할도 이번 원정 기간 동안에 특히 1차전에서 역할에 빛이 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대명의 수비수 김현준 선수, 공격수 이동민 선수 시즌 첫 출장을 했습니다. 사할린의 이 경기에서 새로운 골리가 나왔죠. 올 시즌에 새로 들어온 선수 얀 살리암누 골리. 예, 이름이 굉장히 얀 어려운데 살리암누. 그러니까 저는 이 골리가 왜 선발로 나왔는지 안드레이 스텔마크가 아니라 네, 안양알라전에 충분히 스텔마크가 나쁘지 않은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쭉 그
리듬, 밸런스를 유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글쎄요, 뭐 사할린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안양을라보다는 덜 부담스러운 상대가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는 뭐 지금 어떻게든 이제 퍼스트 골리로는 지금 28경기를 다 치러낼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 그러면 백업을 좀 더 가동을 해서 두 골리의 그런 안정화를 찾겠다라는 보관으로 양골리를 선발로 내세운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글쎄요. 1차전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뭐 2실점밖에 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줬는데 글쎄요. 좀 한편으로 또 얕잡아본 게 아닌가. 대명을 좀 쉽게 생각하고 백업 골리에게 기회를 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들게 되는 거는 당연하더라고요. 예. 1차전 감격적인 승리. 그 기운이 2차전까지 이어졌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에 2차전. 이날은 사할린이 그 미카엘 클림척 역시 올 시즌에 새로 들어온 선수인데 선제골로 사할린이 앞서 나갔어요. 이 피리어드 대명이 이영준 선수 동점골이 나왔고 하지만 바로 로만 알렉시프 선수에게 실점을 하면서 또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실점 후에 곧바로 만회를 하는데 스츠키 유타 선수 동점골 그리고 윤상원 선수의 역전골이 연이어 폭발됐어요. 그래서 리드를 잡은 대명이었고요. 3피리어드에서도 황두현 선수, 브렛 파넴 선수 연속골로 5대2까지 달아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사할린이 골리셰프 선수 한 골 추격에 그쳤고요. 최종 스코어 5대3으로 대명 킬러 웨일즈가 사할린에게 원정에서 정규 승리를 거뒀습니다. 수입 거기에 수입이죠. 처음이었고요. 예. 연승에 수입까지. 네, 사할린도 최근 몇 년 동안 홈에서 이렇게 수입을 내준 적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렇게 내준 것도 진짜 처음이었고 여러 가지 기록들이 뭐 새 역사가 대명 입장에서는 쓰게 된 상황이었고 예. 2차전도 마찬가지로 왜 양골리가 또 선발이지? 라고 얀 살리암누가 또 나왔어요. 네,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1차전에 그렇게 패배를 했다고 해서 양골리를 빼고 스텔마크를 낸다. 이러면은 자존심이 구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그리고 백업 골리의 그런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뭐 1차전 때 나쁘지 않았으니까 컨디션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은 그래서 양골리를 선발로 낸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이날 굉장히 큰 변수가 발생이 됐는데 1피리어드 한 4분 5분 지났을 때 타일러 와이먼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가 되는 상황이 있었죠. 예. 그래서 좀 나중에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 웜업하면서 좀 무릎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게 갑자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육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버터플라이 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무릎에 부담이 가는 상황이 이제 가끔 생기게 마련인데 아무래도 이제 경기의 중요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뛰는 것보다는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해서 팀을 안정화하는 게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일단 경기 시작은 했는데 안 되겠다 그렇죠. 싶었나 보죠. 그래서 또 파워플레이 상황이었었고 예. 바로 이어지는 플레이가 그래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교체를 요청을 한 것 같았었고요. 이창민 선수가 그래서 바로 몸도 못 풀고 바로 들어갔죠. 예.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제 웜업 시간 끝나고 그다음에 경기 시작하고 5분이 채 안 될 때였으니까 그래도 본인이 웜업했던 그런 몸에 열기는 있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투입되자마자 바로 파워플레이 PK 상황부터 맞이하게 된 이창민 골리였고 그 부분에서 오늘 게임 정말 힘들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또 달랐네요. 흐름이 달랐습니다. 이창민 선수가 긴급하게 교체 투입이 됐는데 이날 26세이브 3실점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창민 선수가 사할린하고 인연이 있어요. 네. 지난 시즌이었죠. 예,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 때 나왔죠. 그래서 사할린 원정 3차전 마지막 경기. 3차전 때 나와서 그때 이제 9골을 실점한 상황에서 3피리어드 시작할 때 교체 투입이 됐는데 이날 그때는 이제 3피리어드 한 피리어드 20분을 뛰면서 이제 31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1피리어드 초반에 55분을 뛰었죠? 네, 55분 가까이 뛰면서 31점밖에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고 좀 발전된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아마 이창민 선수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런 앞선 세이브들보다는 본인이 실점한 3실점이 더 생각이 날 거고 거기에서 아마 좀 더 고쳐야겠다, 뭐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점한 상황들을 보면은
충분히 골리가 이제 커버를 하거나 아니면은 골리가 리바운드를 안 낼 수 있는데 리바운드가 난 상황도 있었고 그런 실점 부분에서는 골리의 그런 역량이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노출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본인도 많이 느끼고 있을 거고 예, 고쳐 나갈 과제가 생긴 거죠. 이제 그전에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 과제들도 안 나왔었는데 네. 예, 이번에는 그런 과제가 생겼으니까 뭐 선수 개인적으로는 아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31점밖에 하지 않았던 거는 뭐 이창민 골리의 공도 컸지만 플레이어들의 그런 수비 가담, 수비수들의 수비 커버 이런 부분이 더 컸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 이날 PK 상황이 특히나 많았었는데 이날 뭐 PK 상황 때마다 몸을 내던지며 예, 수비를 했던 김우영 선수의 공도 굉장히 컸었고요. 뭐 득점은 득점대로 또 행운도 따르면서 또 중요 순간마다 터져줬던 게 예, 그 이 피리어드 스즈키 유타 그리고 윤상원의 티빙골이 그 흐름을 완전하게 뒤바꿔 놓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도 지금 드네요. 네. 사할린을 상대로 아시아리그 데뷔전을 치렀었던 이창민 선수가 바로 1년 뒤에 똑같이 사할린을 상대로 자신의 데뷔 첫 승을 올리는 예, 시기도 비슷했어요.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9월 초. 이렇게 되면 이창민 선수에게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는 거의 뭐 약속의 땅이다. 기회의 땅이죠. 기회의 땅. 이런 얘기 나올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이창민 선수 인터뷰가 또 있어요. 네. 들어볼까요? 타일러가 무릎이 좋지 않아서 그 1피 14분 정도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그냥 준비한 대로만 재밌게 게임 하자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오늘 또 결과가 좋게 나와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지난 시즌이랑 비교하자면 아무래도 이번 게임은 이제 1피리어드 거의 초반부터 나갔고 작년에는 이제 3피리어드만 뛰게 되었는데 이제 골은 어쨌든 3골씩 똑같이 먹었는데 아무래도 그 형들이 오늘 슈플락도 많이 해주고 너무 잘 도와줘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게임 때 저희 팀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오늘 들어가서 이제 같이 플레이 해보니까 형들이 이제 위에서 슈플락 다 해주고 밀리지 않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자는 생각으로 해서 이겼던 것 같아요. 다. 여태까지 준비했던 것처럼 연습 때 시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제 할 거 하고 그냥 좋은 플레이 준비하면 이제 안양할라 때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오늘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역시 그 내용이 나오네요. 뭐 슈플락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다. 네. 예. 정말 많이 해줬어요. 인상적인 멘트는 팀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내가 직접 들어가서 같이 뛰어보니까 실감이 난다. 잘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선수가 있는데 대명의 윤상원 선수가 이 피리어드 역전골을 넣으면서 올 시즌 첫 골을 넣었어요. 네. 윤상원 선수 하면 대명 킬러 웨일즈 창단 첫 골의 주인공이잖아요. 예, 뭐만 하면은 그 얘기부터 나오죠. 예, 근데 이날 경기 전에 버스로 이동하면서 네. 걱정을 했다고 하던데 그거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1차전 때 본인의 플레이가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했나 봐요. 예, 그래서 뭐 좋은 플레이를 하지 못해서 그거에 대한 뭐 미안함, 아쉬움, 부담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은데 뭐 버스 뭐 자리가 남아서 앉다 보니 옆에 윤상원 선수가 있어서 윤상원 선수가 기 좀 넣어달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좀 개인적으로도 이제 좀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예. 예, 그래서 또 그러고 이제 경기에 들어갔는데 뭐 1차전하고 또 라인 메이트도 바뀌었었고 해서 어떤 플레이가 나올까 기대를 했는데 다행히 역전골을 터뜨려 주면서 그래도 1인분은 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죠. 역시 인터뷰에서도 나오는데 1차전 때 너무 얼어 있었다고 네.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본인도 골은 넣었지만 자신이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좀 반성이 또 드러나는 네. 그런 인터뷰를 했던데 이게 윤상원 선수에 같이 들어왔던 그 또래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새로 루키로 창단 멤버로서 같이 시작했던 선수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로 합류한 뭐 기존의 베테랑 선수들이던가 외국인 선수들 그리고 이제 뭐 김연경, 황도영, 황희영 선수들처럼 시즌 막판 내지는 이제 이번 시즌에 합류한 선수들하고 이게 약간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창단 멤버로서 같이 시작했던 선수들은 굉장히 패배한 게임들도 많았고 자신감을 가져오기에 좀
힘든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몇 게임 그런 버릇, 습관 이런 게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좀 게임을 들어갈 때 자신감보다는 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자연스럽게 지난 시즌을 그렇게 겪어왔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었고 반대로 이 다른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고 오히려 뭐 기존의 소속팀 이전의 소속팀에서 좀 게임 활약했던 부분들 그리고 잘했던 부분들 팀이 잘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들이 더 많다 보니까 뭐 자신감도 그만큼 차 있었고 해서 기존 선수들과 새로 들어온 선수들의 차이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방법들이 좀 차이가 있어 보였는데 아마 이번 사할린 원정에서의 가장 큰 수확은 그런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하는 노하우가 아마 기존 선수들 창단 멤버들한테도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윤상훈 선수를 통해서 보니까. 이번 승리가 또 엄청난 자신감 상승으로 이어졌겠죠. 네. 대명의 스츠키 유타 선수가 또 골을 넣었어요. 올 시즌 지금 4경기 중에서 3경기 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영준 브레파넴 선수도 2경기 연속골, 이봉진, 맨멀리, 사카타슌 다 2도움씩 올려줬습니다. 이날 또 특별한 골을 넣은 선수가 있는데 바로 신인 황두현 선수였습니다. 팀의 4번째 골을 넣고 자신의 아시아리그 데뷔 첫 골이자 데뷔 첫 포인트를 기록했어요. 네. 일단은 이 골이 만들어지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끔 한 거는 이제 이동민 선수의 그런 압박이 좋았고요. 뭐 전체적인 두 경기의 특징이라 한다면은 공격수들의 이런 전방부터 빡빡하게 가는 압박들에서 많은 찬스들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2차전 마지막 골, 브레파넴 골도 그런 과정에서 이봉진 선수가 커트 해낸 퍽이 브레파넴한테 가면서 골이 터지기도 했었고 이 골도 이제 이동민 선수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퍽 소유권을 황두현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 있게 찬스로서 연결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도움으로 기록이 되지 않아서 이동민 선수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갔다고. 그래서 황두현 선수 개인 골로만 기록이 됐는데 황두현 선수도 굉장히 침착하게 대처를 했죠. 그리고 3피리어드 때 이때 스텔마크 콜리가 교체 투입이 된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스텔마크 콜리가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한 부분도 있고요. 이게 수비하고 엉켜 자기네들끼리 넘어지면서 골문을 완전하게 열어놨던 상황이다 보니까 황두현 선수가 좀 더 쉽게 골을 가져간 상황이 됐었고요. 사할린이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이제 3피리어드에 스텔마크 콜리 투입까지 두는 수를 뒀는데 뭐 골은 계속 터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황두현 선수가 아주 의미 있는 또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박기선 선수도 시즌 첫 출장을 했던 2차전이었고요. 대명이 이날 슈팅수 19개인데 5골을 넣는 기염을 토했어요. 자, 사할린을 보면 이날 또 사할린은 뭐 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3라인으로 뛰었었던 뭐 키릴 폴리안스키라든지 세르게이 처비킨이라든지 2라인에서 뛰었던 키릴 스타르체프 이런 선수를 묶어갖고 1라인으로 내는 또 변화도 시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번 대명과 사할린의 2연전 이현섭 기자님은 어떻게 감상하셨어요? 예, 상당히 인상 깊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5점을 딴 거는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임과 동시에 상당한 성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축 시즌인 걸 감안하면은 그 성과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할린이 좀 방심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골리를 왜 2연전을 다 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얀살리암누요? 한 경기 정도는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경기를 다 냈다? 그리고 첫 경기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냈다고?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코칭 스텝에게 좀 비난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 있었던 채팅에서 상당히 욕을 하는 그런 게 많았어요. 중계 채팅방에서요? 네, 러시아 사할린 팬이 러시아 욕도 있으니까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용병술의 실패라고도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너무 크게 잡았던 게 올해 독이 됐다. 작년에 사실 그 6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너무 또 독이 됐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명 쪽 이야기를 해보면은 대명은 확실히 상대방의 전력에 맞춰가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경기 중에 충분히 나오지만 자신이 할 거를 확실하게 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낳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뭐 전반적으로도 경기에서 많이 드러났던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를 하다 보면 항상 기회가 오잖아요. 강팀이든 약팀이든. 근데 이제 대명은 그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찬스가 많지는 않지만
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력의 요소라고도 보는 게 또 이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기회가 오면 딱 잡아내는 거, 몇 번 기회가 오지 않지만 잡아내는 거, 이런 게 정말 중요하고, 이런 건 사실 작년 스탠리컵 파이널에서 피츠버그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밀려도 게임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집중력 있는 장면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요. 그런 부분도 많이 희망을 봤던 이제 대명의 전력인 것 같습니다. 사할린도 이날 되게 턴오버가 많고 경기가 매끄럽지는 못했다면서요. 예, 일단은 멘탈적으로 흔들렸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멘탈이 흔들림에 있어서 골리의 불안정이 왔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수비들의 그런 집중력이 흐트러졌던 게 이 피리어드 중반 이후 흐름이 이제 대명한테 넘어왔던 상황이 있었죠. 1차전, 2차전 모두 다 비슷한 상황이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흐름이 넘어갔었고, 공격 지역 공격수들의 그 활약도를 보면은 글쎄요, 1피리어드, 2피리어드 초반 때까지만 해도 이제 공격 지역에 진입을 해서 슈팅까지 이뤄내는 그 과정이 간결하고 깔끔했다라고 한다면은 점점점 경기들이 스스로 말려가면서 그것조차도 시도가 안 되는, 그래서 자꾸만 이제 덤프하고 체스를 하지만 거기에서 자꾸만 소유권이 뺏기고 수비한테 걸리고, 내지는 공격수들이 수비 가담하는데 간단한 스틱책만으로도 퍽에 걸리는 그런 네. 상황들이 자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파워플레이 상황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지역 진입조차 안 되는, 그래서 슈팅까지 가져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뭐 그런 부분은 대명의 수비를 좀 더 칭찬을 해야겠죠. 예. 그리고 사할린도 글쎄요, 뭐 구성원들이 바뀌고 많이 또 바뀌었어요. 예, 라인메이트들도 이날 경기 이 시리즈에서 또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손발이 좀 어긋났던 부분들이 있었고, 지난 이제 사할린 아냐갈라 경기 때 그 79번 클림축 선수의 활약이 굉장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79번을 어떻게 막아내는가가 굉장히 선수 본인들도 걱정을 많이 했었고, 코칭 스태프들도 주목했던 부분인데, 뭐 1차전 때 완전히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의 수비 능력도 보여줬고, 사할린도 뭐 앞으로 남은 시즌의 과제가 좀 이제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데미언 킬러 웨일즈가 이번 원정 2연전에서 2승, 승점 5점. 정말 큰 수확을 거뒀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들이 또 딸려왔죠. 해외 원정 첫 연승, 해외 원정 첫 위닝 시리즈에다가 해외 원정 첫 시리즈 수입, 승. 거기다가 해외 원정 한 경기 최다 득점 타이까지. 지난 시즌에 일본 니코에서 5득점 했는데 졌어요, 그날. 네, 10골 먹었죠. 5대10으로 졌는데 그날과 타이 5골을 넣는 기염을 토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록이 딸려왔어요. 데미언 킬러 웨일즈가 대한민국 팀 최초로 러시아 유즈노사린스크 원정에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한 팀으로 기록됐습니다. 안양할라도 못 해본 안양할라도 그 러시아 원정은 2승 9패인데 그거를 또 데미언 킬러 웨일즈가 해냈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쓸 건데 저희가 굳이 찝어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기록은 남으니까요. 네. 사할린이 홈에서 워낙 강했잖아요. 이건 대명에서도 잘 모를 것 같은데. 네, 사할린이 지난 올 시즌까지 4시즌 동안에 홈에서 25번의 시리즈를 했는데 23번을 위닝 시리즈를 했던 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리그에서도 역대 3번째인 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대명이 벌써 3승이에요. 4경기 만에 3승인데 지난 시즌 어땠나 보니까 17경기에 3승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지금 달라졌나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고, 거기다가 지금 승점 7점으로 2위입니다. 이것도 지금 팀 창단 이래로 역대 최고 순위예요. 2위 하자마자 바로 캡처하더라고요. 이거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간직해야 된다고요. 지난 시즌에 뭐 경기수 더 많이 치러갖고 5위라고 막 그때 그랬는데 지금 경기수 다 똑같아요. 4경기인데 2위입니다. 정말 원정 8연전 부담스러운 일정인데 첫 2연전 최고의 결과로 출발을 했던 데미언 킬러 웨일즈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안양한라전 기대감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 뭐 선수 본인들도 아마 기대감이 많이 올라갔고 자신감도 많이 얻었을 것 같고요. 네, 팬분들, 안양한라 팬분들이나 대명 팬분들, 뭐 국내 아이스하키 팬분들이라면은 이제 주말 안양이 좀 더 주목이 되겠죠. 예. 데미언 킬러 웨일즈의 사할린과의 원정 경기 소식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현장에 직접 다녀온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번에 데미언 킬러 웨일즈의 감독과 코치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역량은 뭐 국내 감독님들이나 해외 감독님들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는데 그 시스템이 저는 이제 처음 본 거잖아요. 예. 뭐 지난 대표팀을 이제 취재를 했을 때 백지성 감독님이 시행하고 있었던 시스템과도 많이 비슷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북미야키 스타일의 시스템이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와 이거는 코칭 스태프들이 죽어나는 시스템이구나. 죽어난다고요? 예, 선수들보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 시스템에 포함이 돼서 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네. 그 시스템을 준비하고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선수들한테 이해시키는 과정이 와 이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었거든요. 콘스탄틴 감독하고 쿤츠 코치가 밤에 잠을 안 자고 분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경기 1차전 같은 경우에도 경기 끝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바로 비디오 들고 보면서 얘기들을 하고 2차전 끝나고도 뭐 2차전 끝난 날에는 휴식을 취했지만 다음 아침에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 비행기에서 그걸 또 분석하고 있고 뭐 많은 감독님들이 다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갖고 계시겠지만 얘기로만 들었지 직접 본 건 저도 이번에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좀 놀라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경기 안에서도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뭐 경기 안에서도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노장 감독의 노하우가 살짝 엿보이는데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이제 2차전 3피리어드 8분을 남겨놨을 때 대명이 마이너 페널티를 보면서 이제 PK 상황을 맞이했던 5대2에서 PK 상황이 있었는데 잘 넘어갔고 PK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실점을 했었거든요. 그럼 보통 5대2에서 5대3 이제 두 골차로 추격을 당하는 상황이라면은 저쪽 팀은 기세가 오르고 우리 팀은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보통으로 생각하면은 이때 작전 타임을 걸어서 흐름을 끊는 게 저는 이제 옳다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왜 안 끊지? 이렇게 의아하게 가다가 한 5분 남았을 때 실점 그렇게 하고 4분 남았을 때 어느 정도 플레이가 진행이 된 상황에서 그때 작전 타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냥 굉장히 노멀한 시간대 타이밍 때 작전 타임을 부르더니 보통 4분 남았는데 두 골차로 쫓기고 있고 저쪽에서 기세가 오르고 있으면은 뭐 코치든 감독이든 작전판 들고 나가서 벤치에서 막 이런저런 작전 지시를 하는 게 보통의 그림인데 케빈 콘스탄틴 감독은 그냥 벤치에 건터 앉아서 선수들 그냥 여유롭게 살펴보면서 별말 안 하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 고개 끄덕끄덕 거리면서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냥 일단은 남은 4분을 잘 버티기 위한 휴식이었을까요? 그 휴식의 의미도 있겠지만 뭔가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뭐 별 말씀 안 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더 그런 뭐랄까 선수들의 마음의 안정화를 주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뒤에서 그걸 찍고 있다 보니까 뭐 소리는 안 들리지만 그런 뒷모습에서 나오는 포스가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줌을 당겨서 그 장면을 찍고 있었는데 그 하이라이트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었고 이게 그 KHL 감독을 수십 년 하고 유럽에서 북미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감독 생활을 해오면서 쌓여온 노하우와 경험이구나라는 거를 이때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선수들도 보면서 뭐 자극도 더 받고 잘 따를 수밖에 없고 선수들도 남은 되겠네요. 4분을 굉장히 완벽하게 막아내고 오히려 사할린이 엠티넷 공격을 타이밍을 잡고 보통 1, 2분 앞두고 골리를 빼야 되는데 이게 지역 진입이 안 되니까 골리를 뺄 수조차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버리게 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좀 저도 감동 아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 그렇군요. 자, 대명 킬러 웨일즈의 수입 소식을 안고 오늘 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가 이번 주말에 안양으로 가는데 자, 그 상대하게 될 안양 한라는 지난주에 어땠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7-2018 지난주에 하이원과 안양한라가 우리나라 고양에서 또 2연전을 가졌습니다. 9월 9일 토요일 1차전 난타전이었어요. 경기 참 재밌었는데 한라가 넣으면 또 하이원이 바로 따라가고 그런 흐름이었는데 3피리어드 초반에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 역전골이 나오면서 하이원이 승리를 가져가나 싶었는데 3피리어드 중반에 스카파니 선수의 동점골 그리고 마지막에 2분여를 남기고 김상욱 선수와 김기성 선수가 재역전 결승골을 합작했고요. 4대3으로 한라가 재역전승을 거뒀던 경기였습니다. 스카파니 선수가 2골 1도움, 플란트 선수도 2포인트 올렸고 3경기 만에 한라가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저랑 이현습 기자님이랑 현장에서 이 경기를 보고 왔어요. 참 거의 하이원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역시 한라가 뭐 디펜딩 챔피언다운 저력을 보여준 것인지 거기에 또 역시 위기에서 팀을 구한 거는 김기성, 김상욱 형제였네요. 저는 이 경기를 봤을 때 하이원이 잡을 수 있는 경기를 놓쳐버렸어요. 예. 왜 그렇게 평가를 하냐면 3피리어드에 너무 1, 2라인에 대한 비중이 높았습니다. 사실상 1, 2라인 두 개로 쉬프트를 거의 다 돌렸거든요. 그러면은 체력적인 부담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라는 1, 2라인에만 의존하는 팀이냐라고 여쭤보면 그런 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 체력적인 부담이 누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신영진 선수가 그 결승골을 줬던 그런 실수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사실상 이 경기는 하이원이 잡을 수 있는데 약간의 좀 어쩔 수 놓쳐버렸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 아깝게 됐습니다. 뭐, 스위프트 선수도 중요한 골을 넣었는데 패배로 빛을 발했고 또 트로이 마일럼 선수가 1피리어드 뛰다가 도중에 부상으로 이탈했잖아요. 그 부분도 컸을 것 같아요. 예, 경기 끝나고 이제 마일럼 선수를 잠깐 봤는데 이제 왼쪽 팔 부상을 좀 당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온 모양이었고 제 생각에 어느 정도 결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마일럼 선수가 있었으면 제 생각에 이 경기는 잡았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 체력적인 부담이 겹치는데 마일럼 선수까지 사실상 팀의 넘버원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수까지 없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답이 없습니다. 바카시와 골리는 4골 먹긴 했지만 얼마나 잘했습니다. 뭐 이 경기에서도 눈에 띄는 세이브 장면이 많이 나왔고 뭐 실점 장면도 어쩔 수 없이 실점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바카시와 골리 역시 뭐 좋았다라고 볼 수 이제 기록에 비해서 이 선수는 항상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니 선수 영입은 좀 눈에 띕니다. 역시나 지금 4경기인데 3경기 말씀드렸는데 10경기까지 가장 눈에 띈 선수는 누구냐 하면 바니예요. 뭐 공수 양면에서 기여도라든지 1라인에서는 파워플레이 센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파워플레이 1라인 센터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좋고 베이스오프에서도 뭐 두말하면 잔소리 정말 끝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사실상 이 승리는 사실 바니 선수가 만들어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활약이 좋았습니다. 예. 한라 얘기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날 특이사항이 1라인 김기성, 김상욱 선수의 파트너로 이우원 선수가 나왔어요. 지난 4할린전 때는 베르니코프가 맞췄었는데 변화를 꾀했단 말이죠. 그런데 경기하다가 또 바뀝니다. 신상우 선수가 다시 1라인으로 올라가요. 저는 이게 사실 지난번에 제가 개막 전 프리뷰 때 김기성, 김상욱 선수와 라인을 이룰 메이트가 누가 될 거냐 이걸 제가 좀 포인트로 꼽아봤었는데 이게 저는 사실 개막 전에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기존에 이제 팀에 있었던 비국가대표 선수들 거기에 뭐 베르니코프라든지 이유한 이렇게 새로 들어온 선수들 이 선수들 간의 어떤 호흡 문제 이게 사실 저는 막상 시즌 들어가서 지금 맞춰보고서 이게 좀 아닌 것 같네 다시 다른 선수로 맞춰보고 이 시행착오를 지금 시즌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연습 경기나 훈련 때 미리 파악하고서 짜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근데 한라는 그럴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죠. 계속 국가대표 소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신상우 선수가 그래도 좀 괜찮았나요? 예, 사실상 이제 앞으로는 신상우 선수가 윙으로 활약할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2차전에서도 그랬고요. 예.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3경기 사실 불안했던 이유가 이 2명에 대한 윙을 못 찾은 것도 어느 정도는 그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유원 선수 당연히 실패했고요. 이 경기 중반 이후로부터 신상우 선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3명은 조합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김기성, 김상우 선수의 조금 뭐랄까
활동량을 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신상호 선수는 이 역할로 완전 제격인 선수입니다. 물론 뭐 이 선수 3명의 선수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체격적인 열세는 어쩌면은 좀 이제 뒤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한동안은 요 3명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을 이제 뭐 2차전에서 말씀드릴 때 드리겠지만 뭐 드디어 찾은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베르니코프 선수는 이제 김기성, 김상욱 선수와 맞추기에는 스피드가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라인 이제 박우상 선수 라인에서 이제 베르니코프 선수가 나오는 장면이 나왔고 뭐 이 라인에서는 사실 이제 뭐 그렇게 3라인까지 스피드가 많이 필요하진 않으니까요. 여기서는 뭐 충분히 활약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라의 지금 고민이 일단 딱 국내 첫 경기였잖아요. 딱 보고 첫 느낌은 지난 시즌의 한라가 아니다라는 전 느낌을 받은 게 스피드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일단 스타일 자체가 바뀌어버린 건데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뭐 스피드가 너무 떨어진 느낌이었거든요. 빠른 선수들이 다 떠났고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해답을 빠르게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2차전의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은 찾은 모습을 보이는데 정말 그 1차전의 모습은 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차전 1차전 때와는 다르게 한라가 쉽게 풀어갔습니다. 뭐 1피리어드까지는 0대 0으로 비슷하게 갔지만 뭐 역시 스카파니 선수가 또 선제골을 넣어줬고 이돈구, 김기성 선수 골, 베르니코프 선수 MT네 골까지 4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김상욱 선수가 이날 도움 추가하면서 통산 300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귀화 선수 제외하고 한국 선수로서는 4번째 기록이 됐고요. 맷 달튼 선수 23세이브 셧아웃 승리를 했고요. 뭐 이날 한라도 좀 변화가 있었어요. 뭐 스즈키 마사히토 선수 계속 못 나온 상황에서 김원준 선수가 라인업 제외되는 모습이 있었고 반면에 문국환 선수, 이강수 선수, 이효원 선수 4라인 나오면서 이제 문국환 선수는 시즌 첫 출장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박상진, 이민호 선수 빠졌어요. 뭐 이런 모습도 있었고 1, 2차전 뭐 달라진 부분이랄까? 뭐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을까요? 2차전에서는? 이제 1차전에서 후반에 좀 가동을 했던 라인이 고정이 됐습니다.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기성, 상우 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라인도 제 기억에는 조민호 선수, 바니 선수, 그 다음 라던스키 선수 이렇게 묶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더 좋았어요. 좀 변화를 주는 게 이제 바니 선수를 센터로 못 쓰는 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라인 윙어로 쓰면서 또 중요한 골을 넣었고 그 베르니코프 선수까지 뭐 어쨌든 엔티넷이긴 하지만 또 하나 넣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동안 이 대명전에서도 요 라인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뭐 김원준 선수가 복귀하면 또 수비 부분에서는 또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1차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던 한라의 모습이었고 이제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전력에서 열세에 나오는 게 또 마일럼 선수까지 빠졌기 때문에 마일럼 선수가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는 포인트 슛에 대한 여부도 결국 공격을 풀어나가는데 이게 크게 이제 좀 수월하게 풀어나가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요 옵션이 사라져 버렸어요. 파워플레이에서도 많이 파워플레이도 약해졌고요. 그렇고 그 일반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면 또 전력 차를 극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경기를 잡았어야 됐어요. 하이원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아쉬운 1차전 재역전패가 됐던 하이원이었습니다. 한라가 이번 원정 2연전에서 승점 6점 2승으로 개막 2연패 충격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코리야마에서 도쿠 프리블레이즈와 오지 이글스의 2연전이 또 있었는데 1차전에서는 4대1로 프리블레이즈가 역전승을 했습니다. 뭐 로건 파이어 선수 아시아리그 데뷔전에서 또 도움까지 했네요. 그리고 2차전에서도 프리블레이즈가 5대2로 승리를 했어요. 프리블레이즈가 무섭네요. 프리블레이즈가 상당하고 요 두 팀이 어떻게 보면 재밌는 선택을 했는데 골리를 둘 다 다른 골리를 썼습니다. 1, 2차전을. 그런데 1, 2차전 다르게 2인 체제를 지금 개막 4경기 가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토요토 선수가 2차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계속 쓸 줄 알았는데 두 명 갈라놓는 선택을 했는데 결국 이득을 본 쪽은 블레이즈였습니다. 뭐 크리스 감독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왜 이렇게 재밌는 게 우리가 잘하는지 얘네들이 못하는지 아직까지 모르겠대요. 지금의 있던 연승이 아직까지 네 경기에서 이기긴 했는데 네. 이 부분까지 잘 모르겠다 이런 좀 솔직하게 답변을 좀 나왔고요. 예. 어쨌든 4.1인전을 좀 지금 뭐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뭐 그래서 블레이즈가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쉽죠. 작년에 뭐 어떻게 보면 블레이즈 킬러였는데 5승 1패였잖아요. 네, 이글스가. 올해는 그런 모습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완패라고도 봐도 사실 무방한 수준으로 졌기 때문에 오지도 이렇게 가다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그렇네요. 자, 프리블레이즈가 개막 4연승, 역대 팀 최고의 시즌 스타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재즈 크레인즈와 니코 아이스벅스가 일본 쿠시로에서 또 2연전을 가졌는데 여기 접전입니다. 1차전에 슈트아웃까지 가서 니코 아이스벅스가 4대3으로 승리를 했고요. 우에노 히로키 선수는 역대 9번째 통산 400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2차전에서 또 슈트아웃까지. 이번에는 슈트아웃에서 크레인즈가 승리를 했네요. 타카미 요코토 선수의 슈트아웃 결승골이 있었습니다. 두 팀이 박빙으로 가는 모습인데 이 두 팀이 5, 6위를 다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뭐 두 팀이 투닥투닥 주고받는 걸 봐도 좀 그런 느낌이고요. 뭐 우에노 히로키 선수가 뭐 아이스벅스 상대로 좀 뭐 어쨌든 비수로 받긴 했는데 1승 1 어쨌든 두 팀이 다 게이밍샷에서 한 1승씩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호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3점씩 가져갔어요. 결국에. 근데 벅스의 좀 아쉬운 점은 연장 너무 많이 갑니다. 연장이요. 예. 예, 실효를 별로 못 보는 것 같아요. 좀 이득을 못 챙깁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이런 느낌이라서.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저도 승점을 따긴 하지만 승점에서 손해를 보는 건 연장에 가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졌을 경우엔 더하고. 그렇죠. 연장에서. 좀 연장 가는 걸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예. 크레인즈는 전혀 이건 올 시즌은 좀 많이 힘든 초반을 보내고 있네요. 개막 4연패 위기까지 몰렸다가 거의 9-4-1승했어요. 마지막에 동점골 넣고 슛아웃 가서 이겼으니까. 자, 뭐 크레인즈랑 아이스벅스랑 최근에 계속 뭐 박빙이네요. 지난 시즌에도 연장 3번 했고 막 7대6, 2대1 경기도 했었는데 올 시즌 2번 다 지금 슛아웃까지 만나면 재밌습니다. 나란히 승점 3점씩 나눠 가졌던 양 팀이었습니다. 아샤리가 이사케이 4경기씩을 치렀는데 뭐 현재 순위표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도우쿠 프리블레이즈와 대명 킬러 웨일즈가 기대 이상으로 지금 순위표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크레인즈가 예상 밖으로 좀 부진에 빠져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연장 승부도 많이 나오고 되게 경기는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재밌어진 것 같아요. 전력차들이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시아리그는 계속됩니다. 개막 3주차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팬분들이 많이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기가 있어요. 9월 16일, 9월 17일 주말에 우리나라 안양 실내빙상장에서 안양 한라와 대명 킬러 웨일즈의 2연전이 있습니다. 안양 한라의 올 시즌 안양 홈 개막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특히 안양 빙상장 보수공사했다는데 어떤 모습일지 예. 이것도 드러날 거고요. 지금 녹음 오기 전에 안양 빙상장에 잠깐 들렸다 왔는데요. 네. 굉장히 이뻐졌습니다. 좋아졌어요? 네, 경기장도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라인도 새로 칠하고 조명도 새로 바꾸고 지금 한창 지금 경기장 이제 로비 쪽, 복도 쪽에 이제 계속 그 새로운 선수들의 사진들을 이제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깔끔해지고 산뜻해져서 굉장히 또 한편으로 설레는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은 또 그런 궁금증으로 경기장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네. 한라가 한 주를 땡겼잖아요. 개막전을. 네. 그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도 궁금하네요. 네. 한 주를 땡겼는데 대명이 너무 대명이 막 한창 기세를 올리고 지금 그런 타이밍이 됐어요. 네.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재밌을 것 같네요. 두 팀이 인연이 있어요. 지난 시즌에 그 개막전 서로 맞붙었었는데 그땐 대명 개막전 그때 인천에서였죠. 네. 그리고 한라가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던 경기 상대가 대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인연이 있었던 두 팀이 이제 올 시즌 처음 만나는데 이게 바로 직전에 지금 사할린전 결과가 상반되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대감이 지금 한껏 올라와 있는 상대예요. 관전 포인트 하나씩 꼽아주실 수 있겠어요? 한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인의 안정화 네. 그리고 얼마나 스피드를 회복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일 것 같고 대명은 지금 시스템에서 부상 회복 선수들이 얼마만큼 합류를 하는가 그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전력으로 봤을 땐 당연히 한라가 위입니다. 하지만 뭐 사할린처럼 방심을 한다? 생각보다 좀 낮게 본다 선수들 대명의 전력을 그러면 충분히 대명이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이제 그 전력 자체는 그래도 한라가 조금 더 높긴 하거든요. 네. 그 선수들을 잘 융합만 시킨다면 조금 더 시너지가 더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라가 유리하지 않을까. 양 팀 다 자기 거를 얼마만큼 보여주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 작년과 비교하면 대명이 정말 작년에는 한라는 사실상 이기기 어렵다라고 봤을 때는 올해는 정말 해볼 만하다까지 올라온 것 자체가 정말 대명이 많이 발전함을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양한라 입장에서는 지난번 하이원 2연전 때와 마찬가지로 승점 6점을 당연히 목표로 삼고 나올 것 같고 최소 승점 5점 이상은 해야 뭐 어느 정도 만족하지 않을까. 안양한라 입장에서는 4점 이하라면 한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고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대명 킬러웨일즈는 저는 사실 시즌 개막 전에는 올 시즌의 예상 순위를 한 6, 7, 8위권으로 봤었는데 지난번 사할린전 뭐 지금 요즘 분위기 봐서 만약에 이번 한라를 상대로도 2연전에서 1승 이상을 한다. 정규승이든 연장승이든 이기는 경기를 한 경기라도 만들어낸다면 저는 올 시즌 대명 킬러웨일즈가 프로야구 진출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우승 후보까지 올려놓을 것 같아요. 그건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할린 한라를 다 잡아보면은 충분히 그럴 만하죠.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일본 도마코마이에서는 같은 날 오지 이글스와 하이원의 2연전이 있고요. 그리고 9월 19일, 9월 20일 다음 주 주중에 화요일, 수요일에 또 일본 쿠시로에서 일본 제지 크레인지와 하이원의 2연전이 있습니다. 하이원이 일본 원정 이제 4연전을 떠나게 됐어요. 홋카이도 원정 들어갔죠. 네, 다음 주에 또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비하인더넷 113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NHL 프리뷰 그리고 아시아 리그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미국 전지훈련을 지난 주말에 떠났어요. 여러 가지 평가전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음 주 이후에 또 전달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온더스포츠.tv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네이버 TV 온더스포츠 항상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박김찬 PD, 이현석 기자 그리고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113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